마을과 이웃을 연결합니다. 여기는 마을방송국 단팥빵입니다. 안녕하세요. 빨간사과 홍옥입니다. 알아두면 쓸모있는 심리학 잡학사전 시간입니다. 오늘도 심리학 박사 신은삼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동안? 글쎄요. 하루하루 살다 보니 벌써 겨울도 다 가고 시간 정말 빠릅니다. 네, 시간 정말 빠르게 지나가네요. 선생님, 오늘 뇌졸중에 대한 얘기를 준비하셨다고요? 네, 지난 1월 달에 친척분이 돌아가셨어요. 혼자 생활하시다가 쓰러지셨는데 좀 늦게 발견이 됐거든요. 사인은 뇌출혈인 것으로 의심을 하고 있어요. 또 얼마 전에 친구를 만났는데 동생이 뇌출혈로 쓰러져서 수술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또 다른 친구는 엄마가 쓰러지신 후에 오랫동안 와병 상태로 계시다가 돌아가셨거든요. 최근에 그 얘기를 담아서 책을 냈더라고요. 네, 자신이 겪은 얘기를 책으로 담는다는 것도 의미 있고 부러운 일이기도 해요, 저한테는. 네, 대견하더라고요. 네. 저희 아버지도 뇌졸중으로 10년 넘게 투병을 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아, 그러셨군요. 환자 본인도 또 가족분들도 많이 힘드셨겠어요. 홍옥님 말씀처럼 이런 일을 겪으셨거나 또는 겪고 계신 분들이 주변에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뇌졸중에 대해서 얘기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네, 아빠를 많이 떠올리는 시간이 될 것 같네요. 뇌졸중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계실 텐데 정확한 명칭은 뇌졸중입니다. 아, 증이 아니라 중이군요. 네. 저처럼 모르셨던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뇌가 졸지에 타격을 받는다는 의미라고 해요.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가 제대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산소하고 포도당이 필요하잖아요. 혈관 속에 혈액이 온몸을 돌면서 이거를 제공하죠. 물론 우리 뇌에도 많은 혈관들이 얽혀 있고 그 혈관 속을 흐르는 혈액을 통해서 산소와 포도당이 제공됩니다. 뇌졸중은 이러한 혈관이 막히거나 터질 때 발생합니다. 혈관이 막혀서 주변부에 산소가 잘 공급되지 않는 경우를 뇌경색이라고 하고, 혈관이 터져서 터진 부분과 그 주변의 세포들이 망가지는 경우를 뇌출혈이라고 하죠. 이 두 가지를 합해서 뇌졸중이라고 하는 거죠. 고혈압과도 연관이 있겠는데요. 네, 맞아요. 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면서 그 부위의 세포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면 우리가 평소에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못하게 돼요. 전에 TV 프로 유퀴즈를 보는데 뇌졸중 전문 의사 선생님이 나오셨더라고요. 거기서 뇌졸중의 전조 증상과 자가 진단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를 봤어요. 최근 주변 분들과 관련해서 뇌졸중 소식을 자주 접하다 보니까 이 얘기를 뇌의 1차적 기능과 연결지어서 말씀드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평소에 제가 관심이 많던 주제라서 집중해서 잘 들어보겠습니다. 뇌의 가장 겉부분이죠. 겉에 주름져 있는 부분을 우리가 대뇌 겉질 또는 대뇌 피질이라고 합니다. 대뇌 겉질이라는 표현이 더 직관적으로 들리긴 합니다만 저는 대뇌 피질이라는 표현이 더 익숙하긴 해요. 피질은 한자어식 표현이고요. 겉질은 한글식 표현이에요. 둘 다 겉표면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대뇌 피질이 익숙하시다니까 이 표현으로 말씀드릴게요. 한자식 표현과 한글식 표현이었군요. 침팬지와 같은 다른 유인원과 비교해서 인간이 전체 뇌의 대뇌 피질이 차지하는 부피가 가장 크거든요. 그만큼 대뇌 피질이 많은 일을 하고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데 중요한 부분이라고 봐도 과하지 않다 싶어요. 이 대뇌 피질은 고유의 역할을 담당하는 부위들이 있어요. 이 부위를 1차 영역이라고 합니다. 뇌졸중의 전조 증상과 이 1차 영역이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 1차 영역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그럼 일단 뇌졸중의 전조 증상에 대해 얘기해 볼까요? 네, 제가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유퀴즈의 그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를 근거로 말씀드릴게요. 흔한 증상으로 크게 3가지 정도 말씀하셨어요. 첫째는 한쪽의 근력이 저하된다고 합니다. 한쪽이라면 몸의 왼쪽이나 오른쪽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근력 저하로 왼쪽이나 오른쪽 얼굴 또는 팔다리가 처지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해요. 둘째는 말할 때 발음이 잘못 나오거나 잘 안 된다고 해요. 이거는 말하기와 관련이 있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마지막은 물체가 2개로 보이거나 한쪽이 안 보이는 증상입니다. 이건 시각적인 부분이네요. 네, 이런 전조 증상은 있다고 하더라도 잠깐 나타났다가 귀신같이 없어진대요. 그래서 전조 증상이라는 이름을 붙였겠죠. 하지만 이런 전조 증상은 이후 재발 가능성을 경고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발생 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아까 고혈압 말씀하셨듯이 고혈압뿐만 아니라 당뇨, 고지혈증, 또 흡연을 하는 60대 이상이라면 이런 전조 증상이 발생했을 때 바로 응급실에 가서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고혈압과 당뇨, 고지혈증에 흡연까지 하는 60대가 특히 뇌졸중의 위험이 크군요. 네, 맞습니다. 전조 증상이 있을 때 당장 응급실에 가야 하는 사람들이죠. 말씀을 들어보니 뇌졸중의 전조 증상들이 멈추지 않고 이어지면 그것들이 바로 실제 뇌졸중 증상이 되는 거네요. 저희 아빠는 뇌졸중으로 쓰러지고 몸의 한쪽 부분이 마비가 왔어요. 팔다리는 물론 발음장애도 좀 있으셨고요. 어쩌면 아빠 본인도 모르게 이런 전조 증상들이 반복되고 있다가 쓰러지신 걸 수도 있었겠네요. 전조 증상 후에 괜찮아지더라도 무조건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고 뇌에 문제가 있는지 체크를 해봐야 되겠네요. 연령이 높거나 혈관성 장애가 있는 고위험군에 속한 분들은 바로 응급실에 가봐야 되겠어요. 저처럼 가족력이 있는 분들은 더욱더 신경을 써야 할 것 같고요. 전조 증상이 얼마나 반복적으로 나타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전조 증상 후에 괜찮아졌다 하더라도 미루지 말고 꼭 병원에 가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2번째가 뇌졸중일 수도 있으니까요. 가족력이 있으시다면 미리미리 체크를 해보시는 것도 좋겠죠. 제가 말씀드린 이 전조 증상은 대뇌 피질의 기능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전조 증상이 있었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발생한 뇌의 위치를 대략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첫 번째 전조 증상으로 말씀드린 근력 저하는 대뇌 피질의 운동 영역과 관계가 있어요. 근력이 저하된다는 것은 몸이 내 말을 잘 안 듣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움직이고 싶은 대로 안 되는 거죠. 팔을 들고 그 상태로 버티려고 해도 그 상태를 유지하기가 어렵게 돼요. 이렇게 몸의 움직임을 통제하는 중추가 바로 대뇌 피질에 있는 운동 영역입니다. 이 운동 영역은 전두엽의 가장 뒤쪽에 있어요. 요즘 전두엽이라는 말을 어렵지 않게 듣곤 하는데요. 대뇌 피질의 앞 위쪽을 전두엽이라고 합니다. 이 알쓸심잡 시간에 제가 몇 번 언급했던 부위이기도 하죠. 그렇죠. 대뇌 피질은 네 부분으로 나뉘어요. 그 네 부위가 오른쪽에도 있고 왼쪽에도 있어요. 좌방구, 우방구라는 말이 있죠. 좌방구, 우방구요. 홍옥님,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해보세요. 네. 왼손, 오른손을 주먹 쥔 상태에서 2손을 중앙으로 모아보세요. 모았습니다. 모을 때 2 엄지손가락이 나란히 정면을 향하게 2손을 마주대어 보세요. 네. 그 상태에서 왼손은 좌방구, 오른손은 우방구가 됩니다. 그리고 손가락이 향하는 쪽은 뇌의 앞쪽, 손목 쪽은 뇌의 뒤쪽이 됩니다. 그러네요. 이 손을 뇌라고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이런 상태에서 전체가 대뇌 피질이라는 거죠? 이렇게 서로 모은 손이 전체 뇌를 의미하고요. 왼손이 좌방구, 오른손이 우방구, 손의 겉 표면이 대뇌 피질이에요. 아까 대뇌 겉질이라는 말을 사용했듯이 뇌의 겉 표면이 대뇌 피질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아, 대뇌 피질은 뇌의 전체 피부라고 생각하면 되는군요. 정확히 말씀드린다면 대뇌 피질 아래쪽에 뇌관도 있고 손해도 있기 때문에
뇌 전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뇌 표면의 대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손을 마주댄 상태에서 위쪽 앞부분을 우리가 전두엽이라고 해요. 이 전두엽의 가장 뒤쪽 부분에 1차 운동 영역이 있어요. 전두엽 가장 뒤에 1차 운동 영역이 있다고요? 네, 우리 머리 가장 위에 정수리 쪽에서 아래로 띠를 두르면서 중간 정도까지 내려오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른쪽, 왼쪽 모두 똑같이 있어요. 이 부분에 탈이 나게 되면 우리는 몸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얼굴 한쪽이 처진다던가 팔이나 다리에 힘이 빠져서 움직이거나 지탱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전조 증상으로 얘기했던 근력 저하는 전두엽 가장 뒤쪽에 있는 1차 운동 영역과 관계가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 1차 운동 영역은 재밌게도 몸의 반대쪽을 통제하거든요. 그래서 만약 얼굴 오른쪽이나 오른쪽 팔다리가 이상하다 싶으면 그건 왼쪽 1차 운동 영역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X자 형태로 영향을 주는군요. 반대편에. 네. 저희 아빠가 왼쪽에 마비가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오른쪽에 1차 운동 영역에 문제가 있었던 거네요. 그렇습니다. 두 번째 전조 증상은 말하기와 관련된 것이었죠. 말하기는 왼쪽 전두엽과 관계가 있어요. 오른쪽은 상관없고요. 네, 좌반구가 언어를 이해하고 구사하는 기능에 특화되어 있거든요. 그중 말하기와 같은 언어 구사는 왼쪽 전두엽 아래쪽에 있는 브로카 영역이라고 불리는 곳에서 담당하고 있어요. 브로카 영역이요. 19세기에 프랑스에 폴 브로카라는 의사가 있었어요. 이분 환자 중에 다리 염증으로 내원한 분이 계셨는데요. 염증 말고도 말을 하는데 매우 큰 어려움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 환자를 TAN 환자라고 불렀다는데요. 그 이유는 탄이라는 말 이외에는 다른 말을 못했다고 해요. 이 환자는 내원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사망했어요. 그 후 의사 브로카가 이 환자에 대해서 부검을 실시했고요. 그 과정에서 왼쪽 전두엽 아랫부분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걸 발견한 거죠. 그 후 이 영역을 브로카 영역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브로카 영역에 이런 얘기가 있었군요. 브로카 영역이라는 명칭은 폴 브로카라는 사람의 이름에서 유래된 거고요. 네, 우리가 잘 아는 알츠하이머 병이나 파킨슨 병도 사람 이름에서 유래한 병명이에요. 알츠하이머 병은 알로이스 알츠하이머에서, 파킨슨 병은 제임스 파킨슨에서 유래했어요. 모두 이 병을 처음 세상에 알린 분들의 성을 따서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렇군요. 선생님, 저희 아빠가 말하는 부분에서도 이상이 있었으니까 브로카 영역에 손상이 있었던 걸까요? 말하기의 어려움이 정확히 어떤 어려움이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발음이 좀 뭉개지고 입술의 움직임이 조금 작았어요. 입술이 한쪽으로 과하게 올라가지는 않았고요. 아까 폴 브로카의 환자가 할 수 있었던 말이 탄이라는 말 딱 하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브로카 영역의 핵심은 무엇보다도 말을 생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영역이 손상되면 적절한 단어를 잘 떠올리지 못하고 말을 술술 잘 하지 못해요. 단어만 몇 개 내뱉는 식으로 말을 합니다. 한마디로 언어 구사력이 떨어지는 거죠. 브로카 영역이 손상되어 나타나는 언어 장애를 우리가 브로카 실어증이라고 합니다. 브로카 실어증이요. 왜 영어 안 하던 사람이 미국에 여행 가서 갑자기 영어 하려고 하면 아마도 브로카 실어증 걸린 사람 같이 느껴질걸요?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거기에 맞는 단어가 잘 떠오르지 않고 떠오른다 하더라도 그걸로 문장을 구성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한참 걸리잖아요. 영어 울렁증이 있는 제 얘기인 것 같아서 뜨끔했어요. 선생님 말씀을 정리해보면 브로카 영역의 손상 때문에 발생하는 브로카 실어증은 하고 싶은 말을 해야 할 때 적절한 단어 사용이 어려워서 말을 잘 전달하지 못하는 거네요. 저희 아빠는 그렇지는 않았거든요. 말씀하실 때 발음이나 입의 움직임이 불편해서 말이 좀 어눌하게 들리긴 했지만요. 그렇습니다. 아까 홍옥님의 아버님께서 왼쪽에 마비가 있으셨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른쪽 1차 운동 영역에 문제가 있으셨던 것 같고요. 발음장애 역시
그 1차 운동 영역의 문제로 혀와 입을 자유롭게 움직이는데 좀 어려움이 있으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왼쪽 브로카 영역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것 같네요. 브로카 영역이 손상돼서 나타나는 언어장애는 단순 발음장애와는 다른 거군요. 네, 잘 구분해 주셨어요. 그럼 세 번째 전조 증상으로 가서 갑자기 잘 안 보이거나 한쪽은 잘 보이는데 다른 쪽이 잘 안 보이거나 하는 거였죠. 그렇죠. 보이는 것과 관련된 거였죠. 아까 주먹 쥔 손에서 손목 쪽 부분, 그러니까 대뇌 겉질에서 뒤쪽을 우리가 후두엽이라고 합니다. 이 후두엽은 시각과 관련된 부위예요. 아까 전두엽의 1차 운동 영역처럼 여기에는 1차 시각 영역이 있어요. 여기서 우리 눈으로 들어오는 시각 정보를 받아들이고 분석합니다. 그래서 이 영역의 세포들이 죽거나 제대로 기능을 하지 않는다면 잘 볼 수가 없어요. 눈이 멀쩡해도 잘 볼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래요. 아주 중요한 점을 짚어주셨어요.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기까지 뇌가 꽤 복잡한 과정을 거칩니다. 그 과정 중 한 곳에서라도 문제가 발생한다면 보고 있더라도 볼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해요. 눈에 아무 이상이 없어도 형태를 파악하지 못하거나 파악했다 하더라도 그것의 의미를 알지 못해요. 특히 후두엽에 있는 1차 시각 영역은 눈으로 들어온 물체들의 기본적인 형태, 그러니까 생김새를 분석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역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생겼는지 잘 알 수가 없겠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흐릿하게 보인다고 했군요. 그런데 선생님, 한쪽이 잘 안 보일 수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이것도 아까 운동 영역처럼 반대인가요? 오, 눈치가 아주 빠르시네요. 맞습니다. 이 1차 시각 영역도 반대쪽 시각 정보를 처리해요. 아까 운동 영역에서는 각 반구와 몸의 한쪽이 반대 관계가 있다고 했었잖아요. 네. 왼쪽 대뇌 피질의 운동 영역은 몸의 오른쪽 움직임을, 또 오른쪽 대뇌 피질의 운동 영역은 몸의 왼쪽 움직임을 통제한다고 했었죠. 그런데 후두엽에 있는 시각 영역은 각 반구와 한쪽 시야 간에 반대 관계가 있어요. 각 반구는 좌반구와 우반구를 뜻하는 것일 테고, 네. 시야는 어떤 걸 얘기하는 걸까요? 내가 지금 정면으로 어떤 물체를 쳐다보고 있다고 할 때 그 물체를 중심으로 왼쪽과 오른쪽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공간 영역이 있잖아요. 그 영역의 왼쪽은 좌시야고 오른쪽은 우시야입니다. 우리가 뒤통수 쪽은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은 시야가 없는 거고요. 뇌의 반구와 시야가 반대 관계라는 것은 좌시야에서 보이는 것들은 오른쪽 후두엽에 있는 1차 시각 영역에서 분석을 하고 우시야에서 보이는 것들은 왼쪽 후두엽의 1차 시각 영역에서 분석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면을 쳐다본다고 할 때 그 상태에서 오른쪽에 있는 것들은 왼쪽 시각 영역에서 분석하고 왼쪽에 있는 것들은 오른쪽 시각 영역에서 분석을 한다는 말이군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후두엽의 왼쪽과 오른쪽 시각 영역이 둘 다 뇌졸중으로 손상을 입는다면 전체적으로 잘 보지 못하겠네요. 그렇겠죠. 그리고 한쪽 시각 영역만 손상을 입는다면 손상을 입은 반대쪽 시야에 있는 것들을 잘 못 보게 되는 거고요. 그렇죠. 갑자기 왼쪽에 있는 것들이 잘 안 보인다 싶으면 오른쪽 시각 영역의 문제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후두엽의 한쪽 시각 영역에만 문제가 발생한다면 시야가 반으로 줄어드는 셈이죠. 그렇겠네요. 뇌졸중의 전조 증상이 대뇌 피질의 영역들과 이런 관계가 있었군요. 새로운 용어들이 나오다 보니까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그래서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세 가지 전조 증상, 그러니까 근력 저하, 말하기의 어려움, 흐려진 시야,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대뇌 피질의 세 가지 기능을 말씀드렸는데 전두엽의 움직임 통제 기능, 브로카 영역의 언어 생산 기능, 그리고 후두엽의 시각 분석 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세 가지씩 키워드로 생각하니까 아주 복잡해 보이지는 않네요. 세 가지 전조 증상 이외에도
극심한 두통이나 구토와 같은 게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사실 대뇌 피질의 어떤 특정 영역과 연결지어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간단히 언급만 할게요. 알겠습니다. 선생님, 앞부분에 우리가 시작하면서 자가진단법도 잠깐 언급했었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제가 말씀드릴 자가진단법도 그 유퀴즈 프로에 나왔던 거예요. 자가진단법은 전조증상과 관계가 있어요. 전조증상 첫 번째로 근력 약화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관련해서 전두엽의 1차 운동 영역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죠. 네, 근력 약화는 이렇게 검사할 수 있대요. 자, 따라해 보세요. 네, 따라해 보겠습니다. 양쪽 손바닥이 하늘을 향하게 하고 팔을 앞으로 나란히 쭉 펴보세요. 네, 그 상태에서 눈을 감고 5에서 10초 동안 있어 보세요. 제가 세볼게요. 1초, 2초, 3초, 4초, 5초만 하겠습니다. 자, 눈을 뜨시고요. 눈을 떴을 때 한쪽 팔이 살짝 내려와 있거나 아니면 손바닥이 안쪽으로 살짝 돌아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거예요. 어때요? 괜찮으신가요? 다행입니다. 저 아직 괜찮아요. 네. 그 다음은 말하기 관련 자가진단법입니다. 자, 다음의 낱말들을 따라해 보세요. 맘마, 맘마, 랄라, 랄라, 가가. 가가. 네, 혀가 아주 잘 굴러가시네요. 아, 이게 혀가 혀의 네. 움직임을 보는 거군요. 네, 잘 하셨어요. 발음이 정확하지 않고 뭉개지는지를 봐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입속의 다른 위치에서 나는 소리이기 때문에 다 해보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은 얼굴 근육의 움직임을 보는 검사예요. 이라고 소리 내어보세요. 이, 네, 입 모양이 양쪽으로 대칭이어서 아주 좋습니다. 이 검사에서는 한쪽 입꼬리가 처지는지 봐야 해요. 자, 손바닥 하늘 향해 팔 앞으로 쭉 뻗기, 맘마, 랄라, 가가 말해보기, 이 하고 얼굴 대칭 살펴보기. 이렇게 세 가지 간단하고도 빠르게 할 수 있는 자가 진단법이 있다고 합니다. 이 진단법을 영상으로 자세히 보고 싶으신 분들은 유튜브에서 유퀴즈 뇌졸중 자가 진단법을 검색하시면 바로 찾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지금까지 자가 진단법이었고요. 또 총명하던 사람이 갑자기 깜빡깜빡 잊어버린다던가 잘 찾아다니던 길을 잃어서 당황해한다던가 하면 혈관에 문제가 있어서 발생한 것일 수도 있어요. 이런 걸 보통 혈관성 치매라고 하는데요. 기억이나 길 찾기는 축두엽의 해마와 관계가 있어요. 만약 이런 문제를 겪게 되신다면 이 부위에 문제가 발생한 것일 수도 있으니까 지나치지 마시고 병원에 가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네. 기억과 길찾기의 문제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최근 주변에서 뇌졸중과 관련된 얘기를 듣다 보니까 예전에 봤던 유퀴즈 프로가 생각나더라고요. 그 내용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며 그 내막에 숨어있는 뇌 이야기를 해보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부디 재밌게 들으셨기를 바라요. 물론 일반인이 듣기에 익숙하지 않은 어휘들이 많으니까 쉽지는 않아요. 저는 알쓸심잡을 계속하면서 이런 단어들에 점점 익숙해지고 있고 처음보다는 훨씬 듣기가 수월합니다. 아마 방송을 듣는 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새로운 용어들에 휘둘릴 필요는 없어요. 용어들에 집중하기보다는 전체 흐름을 따라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방송을 듣고 뇌졸중의 전조 증상과 자가 진단법만이라도 기억하신다면 저는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심리학 박사 신은삼 선생님과 함께 뇌졸중의 전조 증상과 대뇌 피질 영역 간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모두 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 지금까지 빨간 사과 홍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